긴 추이를 봤을 때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수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요 아파트들별로 좀 계산을 해보면 기준금리보다도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로만 보면은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너무 빠르게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월세 수익률이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그리고 집값이 빠르게 떨어져야 맞을 텐데 그것도 조정의 과정은 좀 필요로 한 거고, 금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불과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한 4, 5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모 대형 건설사가 적자를 내기 시작할 때가 역사적으로 좋은 타이밍이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최영균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계에서 핫하신 분 중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이신데요. 그동안 일신상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6월부터 라이프 자산운용으로 이제 소속이 변경이 됐고요.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라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간 부동산 시장을 주로 금리와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 정부 때도 아파트 입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불탄 수요의 힘으로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화랑세를 보였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의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펀더멘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어떤 월세 수익률을 이제 긴 추이를 봤을 때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수준, 그리고 그걸 굳이 장기 평균으로 하면은 기준금리보다 한 대략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이렇게 유지를 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준금리는 3.5%인데 지금 이제 월세 수익률을 이제 주요 아파트들별로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 2에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기준금리보다도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펀더멘탈로 금리로만 보면은 분명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조정이 필요한 셈이고, 조정을 받지 않고 이 가격이 유지되려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든가 아니면 임대료가, 그러니까 즉 월세가 올라서 임대 수익이 더 늘어나든가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시기 동안은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웃도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월세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건 결국엔 가격이 반등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에 낮은 금리에 적응을 해서 월세 수익 대비 이제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월세 수익률은 계속 낮아져 왔고, 낮아질 수 있는 배경은 결국은 조달금리,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져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마치 채권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왔었던 건데, 지금 반대로 너무 빠르게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월세 수익률이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기에 맞출 만큼 빠르게 월세가 오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집값이 빠르게 떨어져야 맞을 텐데 그것도 또 이제 어떤 조정의 과정은 좀 필요로 한 거고, 지금은 뭔가 빠르게 달라진 금리에 지금 아직 자산 가격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를 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채권이나 주식은 이제 금리 올린다고 하면은 막 미리 이제 가격이 막 빠지고 이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도 많으니까 먼저 막 가격이 선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파트나 부동산은 일단 한번 사면은 좀 안 파는 경향이 있고, 또 기관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 빠르게 막 먼저 이렇게 팔고 이런 과정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버티는 쪽으로 일단 가게 되고, 개중에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분들의 이제 급매물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때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시기인데, 그걸 감안해도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너무 높이 단기간에 올라왔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에는 지금 맞추고 있지를 않다. 우리 그 집값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다라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적정한 수준이 됐네 하면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합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3.5%라는 기준금리, 이게 분명히
오랜 과거 이제 평균 대비로 높은 수준인 거는 맞는데 이 정도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빠르게 내려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양상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또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남 3구와 같은 상급지 그리고 강북, 신흥 아파트, 마용성과 같은 주변 지역으로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5년 기간 동안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월별 거래량인데 많을 때는 저렇게 월 10,000건도 넘게 거래가 되고 한 평균적으로 한 6, 7천 건 정도는 거래가 됐었는데 네. 2022년 하반기쯤에는 월 1,000건도 안 될 정도로 이제 거래가 절벽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엔 한 3,000건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보다는 분명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그 장기 평균에 비하면은 여전히 한 장기 평균 대비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 비교 시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거래 절벽이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었고 장기 평균 수치와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거래량이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고 싶은 대로 이제 본다고 이걸 바닥찍고 반등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그래도 이제 몇 배 늘었다. 그런데 이제 하락에 방점 두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량이 어떤 그 장기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힘 있는 반등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이 좀 나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변한 가장 큰 이유도 역시 이제 시장 금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시장금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아닌 모든 금리를 통칭해서 이제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이 시장금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먼저 막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먼저 막 내려가거든요. 보시면 2022년 하반기 뭐 우리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기억하는 그 시점에서요.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이제 국고채 3년물 이라든가 아니면 은행들의 조달 금리인 이제 코픽스 금리 보시면은 거의 뭐 한 4.5%까지 이렇게 치솟았었다가 이게 연말 연초 이후로는 쭉 떨어져서 지금은 한 3.5,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1%포인트나 지금 연말 연초 사이에 이제 쭉 그렇게 떨어진 셈이고요. 저는 이 유동성 환경을 좀 어떻게 비유를 해보고 싶냐면, 그러니까 마치 기후가 21년 기준금리가 한 0.5% 정도를 유지했었던 시기는 외부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거죠. 한 뭐 25도에서 30도 사이. 그래서 모두가 나가서 놀고 막 그러던 시기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영하 20도로 기온이 뚝 떨어진 셈이 된 거죠.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렸고, 네, 유동성이 말랐으니까. 네, 게다가 작년 하반기 때는 미국의 CPI가 이제 한 8, 9%를 계속 막 찍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까 하고 시장이 이제 공포에 젖어서, 그러니까 공포에 젖어서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위축이 됐었는데, 그런데 연말 연초 반전이 된 이유가 CPI가 이제 슬슬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금리 인상은 끝났고 앞으로는 이제 기준금리도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시장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마치 영하 20도에서 영하 5도 혹은 0도 정도로 기온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따뜻해졌다라고 느끼고 이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좀 생기겠죠. 여전히 영상 20도 이럴 때랑 비교하면 여전히 추운 거지만, 그런데 금리가 0.5에서 한 3.5까지로 왔다면은 마치 기온이 한 20도에서 0도까지 내려오니까 계속 추워지고 있네라고 움츠러들겠지만, 영하 20도 한번 찍고 나서 한 0도로 오니까 오히려 따뜻해졌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따뜻해진 것도 맞지만 앞으로 이제 5도, 10도 계속 오를 거다. 그렇게 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로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들 몇몇 분들이 이제 뛰쳐나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주택 수요로 좀 이어졌다. 예. 물론 그 배경에는 시장금리와 내려간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이제 한 40조 원 규모를 4% 정도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줬는데, 보통 시중금리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왜냐하면은 통상 주택담보대출이 기준금리보다 한 2% 가까이 높은 게 어떤 장기 그렇죠.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연적인 시장금리로는 주택담보대출이 한 5%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줬으니까 굉장히 낮은 마치 이건 금리를 2%대로 낮춘 뭐 그런 효과.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께는 약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경착륙이 염려가 돼서 네, 이걸 그쵸. 어떻게든 연착륙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종 대책이 나왔던 결과가 하필이면 또 이게 시장금리로 같이 내려가면서 뭔가 정책적인 효과가 좀 증폭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마침 올 초만 해도 둔촌주공 문제 많았잖아요. 이거 네. PF 대환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많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듣자면은 정부에서 소위 13 대책이라고 하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잖아요. 네. 최근 기사를 보니까 뭐 또 이 둔촌주공도 특정평형 때 입주권에 뭐 피가 4억이 붙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에서 매겨지는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결국 돈의 가격인 것이고 이제 네네. 금리가 높아지면 그 자체가 약간 긴축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거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완화라고 해서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정책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했었던 이제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수요 억제책을 썼지만 금리가 낮아지니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급등하는 거를 막기가 어려웠듯이 이게 만약에 수요 완화책을 써도 금리가 막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찾아오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어떤 반등의 서막이냐 뭐 이거를 판단할 때도 이 정도 고금리가 좀 그러니까 약간 긴축적인 환경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뭔가 시장이 바라는 대로 완화적인 환경으로 즉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1차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령 그래프로 보시면은 네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이제 서울 수도권 그 주택 가격이 하락기였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부터 코로나까지 다 해서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가 좀 이제 수도권 집값의 상승기였는데 보시면은 하락기 중에도 잠깐 이게 반등했었던 기간이 있고 네, 조금씩 상승기 있네요. 중에도 이제 잠깐 하락을 했었던 기간이 각각 이제 보이시죠? 네네. 이 기간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당시 이제 2006년부터 2014년 그 하락기 때 이제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 가격이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한번 일단 보시면은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무시무시하게 빠졌네요. 네,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9년 요때 저렇게 잠깐씩 반등을 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저렇게 반등이 왔었던 이유가 이 앞에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달러 수합도 하게 되고 미국도 금리를 쫙 내리니까 이제 우리도 금리 같이 내려도 되겠다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5%대에서 2%까지 한 번에 쫙 내렸고 그 효과가 이제 바로 저런 반등으로 이제 이어졌었거든요. 당시의 반등에는 어찌 보면 지금과 좀 유사하게 좀 물론 저 때는 이제 금리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제 많이 내렸었지만 금리를 내렸었던 그런 완화적인 환경으로 갔던 게 이제 강한 반등으로 당시에 이어졌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좀 당시 정부에서 이제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금리가 상당히 좀 이제 높은 수준을 좀 당시에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시장금리의 수준 자체가 계속 높다 보니까 반등이 왔었다가도 뭔가 이런 추가적인 수요의 힘이 약해서 점점점 이제 집값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었고 반대로 이제 2014년 이후에 어떤 그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 좀 내렸던 게 일단은 보이시죠. 금리를 내렸다가 이쪽 2019년쯤 되면은 그렇게 금리를 계속 내렸던 와중에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올리게 됐었던 그런 구간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의 주요 아파트 가격과 이제 거래가 찍혔던 점을 보시면은 딱 저 시기에 좀 거래 절벽, 그러니까 거래가 확실히. 아예 안 되거나 비어 아니면 있네요, 좀 더 중간에. 이렇게 가격이 좀 낮아진 가격에들 체결이 되는 그런 거를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금리를 두 번째 더 올린, 그러니까 좀 더 긴축적인 환경으로 가기도 했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서울에는 당시에 이제 그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대단시죠, 엄청. 전세가를 쫙 끌어내리면서 긴축적인 환경에다가 이렇게 전세까지 이제 대규모 공급 물량 때문에 낮아지니까 저때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완화적인 환경으로 쫙 들어가 버리니까 저때의 조정은 일시적이었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하락 구간에서도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대세적인 상승 구간에서도 이렇게 나름 의미 있는 하락 구간이 있긴 한데, 그걸 각각 결정한 거는 금리를 내렸을 때 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즉 금리를 내렸던 게 좀 일시적인 거고 다시 올린다거나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이게 가짜 반등이었구나, 약간 일시적인 거구나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장으로 들어갔고, 상승장에서도 금리를 올리기는 했었지만 다시 완화 모드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조정은 일시적이었고 다시 이제 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상승장이 좀 더 지속이 됐었던 그런 패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정부에서 참 많은 규제를 내놨잖아요. 그걸 두고 사람들이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대로라면 이게 시장이라는 건 금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역시나. 네, 물론 정부의 역할이 크긴 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네. 그리고 어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네네. 이제 정부에서 좀 은행들에게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가상금리를 낮춰라, 약간 이렇게 주문한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 즉 이제 시장금리라는 거에서 정부가 이제 그 금리를 좀 낮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힘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사실 시장금리를 정부가 이제 영원히 이거를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영향을 계속 파워풀하게 미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금리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대외 사정, 뭐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가 결국은 큰 틀을 좌우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부의 주문 같은 게 금리를 낮추는데 굉장히 좀 주요했지만, 장기로는 이게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를 좀 같이 좀 짚어보자면요, 잠시 동안들이 있었던 어떤 그 조정을 제외하고서 보면은 대략 2000년부터 2006년은 집값이 대세적으로 올랐던, 저 때도 한 2004년인가에 잠깐 이제 집값이 떨어졌던 적이 있지만 다시 이렇게 재차 올랐고요. 네. 그리고 2013년까지가 이제 대세적으로는 어쨌든 하락장, 그리고 그 뒤가 대세적으로 이제 상승장이었는데, 저 대세적인 상승장과 하락장을 각각 한번 당시에 이제 어떤 연평균 GDP 성장률과 평균적인 기준금리 를 각각 이제 그 계산을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대세적인 하락기였을 때 연평균 어떤 성장률은 한 3.3% 정도였었는데, 네네. 당시에 이제 기간 평균 기준금리는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기준금리의 차이가 불과 0.4%밖에 나질 않았었는데, 근데 그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연간 한 2.9% 정도? 그런데 그 당시 기간 기준금리는 1.6%라서 이 차이가 한 1.3%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혈액순환 같은 거라고 보면은, 이 하락장이었을 때는 이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던 상황? 동맥경화. 그렇죠. 뭔가 동맥경화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야, 성장이 요만큼인데 금리가 이렇게나 높아? 라는 요건데, 그 이후 기간은 성장은 좀 낮아지긴 했는데 금리가 더 많이 낮아졌으니까 혈액이 순환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좀 더 넓어진 상황, 그러니까 좀 더 그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금리를 볼 때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좀 같이 봐야 되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생활 물가와 관계된 거지, 투자를 하는 거랑 생활 물가랑은 좀 약간 다른 면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소득, 우리가 성장을 얼마만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냐, 요게 더 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이 갭이 적을 때는 투자가 어렵고,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수요가 좀 약해져서 집값이 좀 하락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차이가 좀 크면 그만큼 어떤 투자의 버퍼랄까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이제 생겨서
그 여유가 이제 집값을 이제 투자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관건 중에 하나는 글쎄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성장을 얼마나 할지는 뭐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다들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투자에는 호재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성장이 너무 떨어지면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도 이 성장과 금리 간의 이 격차가 갭이 너무 적다면 그 자체가 또 투자 수요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게 그러면 결국엔 GDP 성장률이 그만큼 수입이 얼마나 늘는지를 결정하고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준금리는 대다수의 주택 수요자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시니까 비용이라고 하면 수입에서 비용 차감분의 갭이 많을수록 순수익이 많은 거니까 네. 그만큼 좋은 여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일시적 반등이다.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거다. 이 한국이 어느 정도 저성장에 좀 접어들었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반등이 상승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크로라는 게 참 예측이 어렵고 예측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해도 결국은 틀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뭐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미 고령화에서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라고도 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앞으로는 성장률이 그때보다는 좀 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성장률은 낮아진 와중에 금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히 아마 집값을 가를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후자 쪽, 그러니까 금리가 아주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좀 그쪽으로 좀 생각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불과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대략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임즈 나와서 했던 얘기 이제 모 대형 건설사가 이제 적자를 내기 시작할 때가 역사적으로는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 관점을 한 번 더 꺼내게 보는 이유가 결국은 대형 건설사가 적자를 내기까지는 이제 그 대형 건설사보다 사업 경쟁력이 이제 처지는 그런 건설사들이 하나씩 먼저 다 이제 쓰러지고 그러면서 계속 공급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장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약간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적자를 낼 정도가 되면은 아예 이제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양을 못 하고 그러면서 적자를 내는. 그렇죠. 그러군요. 지금은 지어봤자 적자니까 차라리 짓지 말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게 되고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공급이라는 게 줄어든 게 좀 누증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금리가 뭐 어쩌고 하긴 하는데 근데 항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기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이게 신축 아파트가 너무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떤 공급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어찌 보면 좀 유사하게 수도권 집값 하락기에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한 5년 입주 물량이 계속 전년 대비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계속 빠지니까 건설사도 분양 안 해.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값을 받기 힘드니까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네네. 물론 그러기도 했고 거기선 또 이제 또 완화적으로 이제 금리까지 낮추니까 이 공급이 줄어든 게 누증된 것과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낮춘 게 같이 결합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큰 대세 상승의 기반이 좀 마련이 됐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그런 상위 건설사도 주택 사업에서 이익을 내기 힘들 정도로 어떤 힘든 시기. 이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지금 당장 언론을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얘기죠. 도급순위 100위권 중견 건설사도 부도 처리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형 건설사까지 좀 적자가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물론 꼭 반드시 적자가 나는지를 확인해라 뭐 이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고 과거보다는 건설사들이 한 번은 업계 구조조정이 한번 이루어져서 실제로 저 수도권 집값 하락기 때 지금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업계가 좀 재편이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어떤 이익의 훼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덜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거든 이제 침체 기간이 이제 짧으면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침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수익성 압박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분양을 안 한다. 쌓이는 구간 뭐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건설업은 어느 나라나 특히 선진국일수록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무슨 신기술이 막 누군가가 뭘 발견을 해서 나머지 업체를 다 이렇게 다 쓰러뜨리고 혼자 이익을 독식하고 뭐 이런 IT 산업 같은 구조가 아니라 그러네요. 그냥 모두가 비슷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전형적인 내수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벌 때 다 같이 잘 벌고 못 벌 때 다 같이 힘들어지는 뭐 그런 구조를 보이거든요. 다 사이클을 같이 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때는 확실히 집값이 비쌀 때라는 그런 방증이고 또 건설사들이 다들 힘들다라는 때는 그만큼 집값이 비싸지 않다? 뭐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원가가 뭐 100원인데 막 200원에 판다. 그런 거를 사면은 좀 비싸다는 느낌 들지만 원가가 100원인데 내가 90원에 산다 하면은 되게 싸게 잘 사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약간 어찌 보면은 집값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 때는 기본 건축비나 뭐 이자 비용 이런 원가 대비 더 많은 이익을 붙여서 팔 정도로 지금 집값이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비싸게 사주고 있는 구간이고 수요가 화랑이다. 건설사들이 막 뭐 적자도 낼 정도면은 야 이거 뭐 거의 건축비와 다름없는 뭐 가격에 막 이렇게 산다. 물론 건축비에다가 뭐 토지비 뭐 이거저거 다 들어간 뭐 원가 개념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대치 개념으로 보면은 생산자가 힘들 때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회라는 관점을 활용해 보자는 거죠. 네.